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7개월 2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남은 날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자연스레 대권 도전도 공식화됐는데요. 정치 경험 부족, 조직 열세, 낮은 인지도가 약점이라고 꼽혀오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국민의힘 입당으로 이제 든든한 우군을 꾸리게 됐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면서도 국민의힘 입당은 미루고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선수를 친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단을 미루는 사이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의 선수를 어떻게 받을지도 궁금해지죠. 조금씩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레이스 부디 정정당당한 경쟁이 되길 바랍니다. 7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온 가족 무좀 고민엔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달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달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야놀자 테크놀로지 Rent, bus, resort, camping, 야놀자 테크놀로지 hotel, pension, dessert, cafe, 야놀자 테크놀로지 resort, spa, food, fly. 야놀자 테크놀로지 여행의 모든 것 한 번에 쉽게 야놀자 테크놀로지 야놀자 테크놀로지. 7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살펴볼 거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대선이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지역에서도 대선과 관련한 다양한 논란이 있죠. 잠시 후에 뉴스민 천영길 편집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어제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뭔지 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 한국판 뉴딜 선언 1년을 맞아서 어제 정부가 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오는 2025년까지 투자 규모를 220조 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게 이제 지난해 7월 14일이었습니다. 네. 어제가 정확하게 1주년인데요. 한국판 뉴딜이 도대체 뭐냐? 이 정부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 어떤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이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한국판 뉴딜 사업 시작은 앞으로 5년간 총 160조 원 투입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 190만 개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어제 공개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하고요. 네. 일자리도 190만 개에서 250만 개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투자 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또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서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이끌어내고 특히나 이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1,00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해서 성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했고 네. 특히 이제 1.0과 좀 달라진 점을 꼽는다면 이 고용 안전망 확충과 같은 이제 휴먼 뉴딜을 추가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눈에 돋보입니다. 지금 투자 규모를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하고 일자리도 250만 개를 늘리고 또 여기에 휴먼 뉴딜을 추가한 게 가장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정책을 펴서 또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걸 좀 알아봐야지 더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정부가 군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금융 지원을 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휴먼 뉴딜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바로 이제 젊은 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청년층의 어떤 이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서 소득 수준별로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하신 장병 내일 준비 적금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팔리고 있는 상품인데 이게 지금 금리가 은행이 한 연 5% 금리에다가 정부가 여기다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 네. 금리가 워낙 높은데 이자 소득세를 또 매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 말 기준 가입자가 한 30여만 명 이상일 정도로 장병들한테 인기인데 이걸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비과세 혜택을 더해서 이제 원리금의 한 3분의 1 정도를 정부가 이제 추가로 더 얹혀주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군장병이 월 납부 한도를 한 40만 원 정도로 가져가면 지금 육군 기준 18개월 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매달 40만 원씩 적금 붙게 되면 전역할 때 한 1,000만 원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745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251만 원을 보태서 제대할 때는 1,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청년들의 소득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정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젊은 층의 어떤 소득 수준에 맞춤형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데요. 네. 지금 월 10만 원씩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매칭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3년 후에 만기 시 최대한 1,440만 원까지도 수령할 수 있는 이제 청년 내일 저축을 신설하게 되는데 네. 이 경우에는 사실 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총급여가 한 2,200만 원 이하인 그러니까 이제 중위소득 이하 절반 이하의 100% 네. 이하의 청년만 가능하고요. 또 소득 수준이 이제 3,600만 원 이하다. 연 수준이 이럴 경우에는 최대 36만 원의 이제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청년 희망 적금을 또 그리고 이제 그보다 소득 수준이 좀 높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4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한 청년형 소득 공제 장기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젊은 층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이제 자산 형성에 어느 정도 정부가 이제 기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의도는 참 좋은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분명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이제 20대 민심 위반을 정부의 이 재원 투입으로 이제 좀 포퓰리즘성 재원 투입이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리고 이 과제가 이 한국형 뉴딜 펀드가 오는 2025년까지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실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한국판 뉴딜이 이제 지속이 돼야 하는데 그러나 이제 굉장히 대규모 재정 투입이 되는 반면 이제 200조가 넘는 돈이 투입이 되는 반면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에 이제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네. 이 정책의 지속적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주제를 좀 넘어가 보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지난해 5월 이후 계속해서 연 0.5%를 유지하고 있는데 벌써 14개월째입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다면 네. 이번 금통위에서는 한 명이 기준금리 인상 0.25% 인상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단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또 물가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고요. 네. 특히나 이제 수도권은 이제 최고 단계로 격상되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어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주열 총재는 계속해서 지난 5월부터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총재 입장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에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 금리를 현재에서 한두 차례 더 올려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보다도 앞서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날 기준금리 동결된 건 이제 워낙 이제 이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유행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변수 리스크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충격으로 이번에는 동결을 한 건데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가 뭐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연내에 기준금리가 인상할 가능성도 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산 가치의 버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금융당국, 정부가 계속해서 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계속해서 가계대출은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인상의 필요성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금융 불균형이 누적이 되면 더 큰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연내 기준금리 인상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금융 불균형 위험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지금 하반기에 총 3차례 금통위가 남아 있는데요. 네. 8월과 10월, 11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르면 8월 다음 달에 바로 금리가 한 차례 인상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에서부터 네. 아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세 특히나 이제 수도권 내 이제 방역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긴 했지만 네. 지금 정은경 본부장의 경우에는 다음 달 중순 일일 확진자 수가 2,100명 이상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8월에 인상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관측도 있는데 어쨌든 늦어도 4분기 10월과 11월 사이에 금리를 한 차례 연내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례는 인상이 될 거다라는 게 거의 뭐 다 전망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0.5%인 기준금리가 한 1%까지는 뭐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달려있긴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초저금리 기조에는 당장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하던데 이거하고는 우리나라 상관이 없을까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굉장히 더 불안한데요. 이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 투입한 것도 문제고, 특히나 원자재발, 이 국제유가가 이제 많이 오르면서 원자재가 오르면서 오르는, 이게 뭐 공장이 잘 가동돼서도 있지만, 이 국제유가는 이제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3대 유종이 배럴당 이제 70달러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난해 이맘때 배럴당 40달러에서 50달러를 감안하게 되면 뭐 거의 40-50%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은 이러다 보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13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해 워낙 안 좋았던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지에 따라서는 정책 당국자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르지만 어쨌든 미국은 지금 이 파웰 연준 의장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그러나 제롬 파웰 의장과는 달리 자넷 옐런 이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자산시장의 버블과 더불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 투자에 돈을 더 쓸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미국도 이 지금 두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매달 1,2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이 자산 매입 축소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게 끝나게 되면 자산 매입이 이제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금리 인상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의 올해 이제 경기 성장률 전망치가 낮게는 5%에서 많게는 7% 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긴축 시그널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로는 금리 인상은 곧 다가올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내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이제 막이 오릅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게 이제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일단 무주택 실소유자한테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겨 주자라고 해서 본 청약 2년 전에 미리 청약 기회 줘서 분양 자격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연거를 좀 만류하는 제도가 됩니다. 수도권 택지의 사전 청약 1차 물량이 4,333가구입니다. 총 5군데요. 입지를 보게 되면 인천 계양을 비롯해서 남양주 진접, 성남의 복정, 의왕의 청계 그리고 위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량은 남양주 진접이 1,500여 가구로 가장 많고요. 인천 계양, 성남의 복정 각각 1,000여 가구, 위례, 의왕 청계 순인데 어쨌든 올해 이제 사전 청약 예고된 물량이 한 32,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달 3,300가구를 시작으로 해서 10월에 한 9,100여 가구, 네.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2,000가구 중 4차례 걸쳐서 사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유형별로 입주 자격 또 당첨자 선정 방식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사전 청약점 KR을 입력하시게 되면 LH가 다시 별도로 사전 청약 안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청약 자격, 소득, 자산 요건 꼼꼼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 해당 지역의 거주 요건, 일단 수도권의 이제 거주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전체 물량의 15% 이제 일반 공급 물량으로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85%가 특별 공급입니다. 이 특별 공급에는 뭐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뭐 기타 특별 공급이 다 여기에 들어가서 네. 일반 공급보다는 오히려 이제 특별 공급이 굉장히 더 물량이 많고요. 또 신혼부부라고 하면 이제 결혼 기간 7년 이내인 가구, 네. 그리고 이제 6세 이하 자녀의 가구의 경우에는 이제 다자녀 특별 공급에도 이제 신청할 수 있는데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분양가인데요. 네. 정부는 지금 분양가를 주변 시세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했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이 입지 가운데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평가되는 성남과 위례의 경우에는 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400에서 2,600선으로 이제 좀 돼 있어서 네네. 이게 좀 분양가가 너무 좀 비싸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는 주변 시세 60에서 80%라고 했는데 분양가 책정 너무 높게 나온 거 아니냐 이래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군요. 이게 사전 청약은 혹시 여러 번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전 청약은 당첨되면 안 돼. 여러 차례 다 가능합니다. 네. 여러 차례 당첨 가능한데 당첨되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무주택 순위를 이제 유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른 주택을 산다. 네. 기존에 있는 사전 청약 물량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본 청약이 1, 2년 후에 그리고 실제 입주까지는 5, 6년에서 8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 기다릴 수 없다. 다른 주택을 산다 그러면 그 자격은 소실됩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3기 신도시가 집값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반면에 영향이 미비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게 지금 정부가 이제 공공분양으로 하는 이제 사전 청약의 경우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있습니다. 네. 한 6만 한 2천여 가구가 이제 신도시 지역에서 분양이 사전 청약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사전 청약 물량 가운데 이제 나와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이 토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당초 이게 입주까지 시간이 정부가 예견했던 것보다 더 늦게 이제 지연이 된다면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전 청약은 11년 전에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도 이제 입주가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유야무야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로드맵대로 정부가 얘기한 로드맵대로 입주가 가능하냐가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가수요를 좀 차단하고 입주할 수 있다. 기다리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탈자가 발생을 하고 입주가 지연이 되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기 신도시에서 가장 관건은 계획대로 잘 공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3기 신도시 청약까지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어떡해. 그 소식 들었어? 영주농협자재센터에 농자재, 관수자재, 공구에 일반 자파까지.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바로 옆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정말? 영주 농협자재센터로 당장 가야겠다. 054-637-8788 영주농협자재센터.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털린 그림 찾기 해보실래요? 틀린 그림 말고 털린 그림.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벤트 응모만 하면 100% 당첨? 엄마, 민증 좀 주세요. 빨리 성인인증해야 돼. 그래, 여기. 잠깐! 어머니, 신분증을 그냥 막 주시게요? 그러다 개인정보 다 털려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택배위 이름과 주소까지. 일상 속 털린 그림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세요. 온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함께 지킬 수 있도록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지금 시각 6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내년 3월 9일이죠. 대선을 향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지역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역의 눈으로 20대 대선 유력 후보들 분석을 해보고요. 또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천용길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대 대선을 향해서 정말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네. 지역에서도 뭐 당연히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 이 대선 유력 후보들이 워낙에 많아서요.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한번 쭉 짚어주시죠. 네,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예비 경선을 진행했고 이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6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선거는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정세균, 이낙연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강선현, 오승철, 유승민 이렇게 등록을 했고, 무소속으로 김기천, 최대집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역시 12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했는데 인사들이 많습니다. 하태경, 안상수, 유승민, 원희룡, 윤희숙, 홍준표, 황교안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오늘이죠.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완료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지지율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계속 3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20%대로 내려간 조사 결과가 많이 보이는데 대구, 경북은 전통적으로 야권이 강세인 곳인데 지역의 눈으로 윤 전 총장을 좀 바라보고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까지 이 경북 지역 여론조사 가운데 집중해서 좀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 매일신문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 대구 경북 지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윤 전 총장은 44.1% 지지율로 가장 좀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 실시한 조사인데 이 윤석열 총장이 우리 지역에서 장점이라면 역시나 현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싸워왔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네. 이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지역민들에게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 지역 출신인데 이들을 수사했던 것 또한 누군가는 약점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탄핵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보수 후보다라고 네. 하는 건데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의문부호가 윤석열 전 총장은 좀 붙지 않기 때문에 장점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아무래도 약점이라면 아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서툰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출마 선언 직후에 이 부인이 기자의 전화를 받고 자신과 관련된 소문을 직접 대응했던 부분처럼 아직 좀 정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네.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서 우리 지역민들은 특히나 이기는 후보 거기다가 좀 할 말은 하는 후보 판단을 빠르게 내리는 후보에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런 것이 과연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된다면 약점으로 꼽힐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렇게 강점과 약점 다 짚어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야권의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게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빨간불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압박을 어느 정도 받아왔는데,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진행하고, 이후, 이 후보 단일화 과정의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남게 돼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영길 편집장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걸로 그 시기는 언제로 보세요? 네,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하면서 지금 흐름으로는 입당하지 않고 후반부에 가서 네.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입당을 하지 않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로 네. 야권의 단일 후보로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예비 경선을 치렀는데 그래서 6명의 본선 후보를 확정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네. 예상을 하셨나요? 이 6명을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특히 2명의 탈락자들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점에서 네.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6위가 워낙에 치열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 찌라시가 돌고 있긴 하지만 순위, 득표율 모두 다 비공개로 하기로 원칙을 정했는데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정도는 좀 예측이 되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또 이재명 후보가 안동이 고향이어서 대선 출마 선언의 이후에 가장 먼저 찾은 게 안동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 지역에서의 이재명 후보 경쟁력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안동 지역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확실한 경쟁력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근데 출신지, 고향을 뛰어넘어서 경북 전체와 대구 지역까지 좀
확산되어야 안동 지역에서 지지율도 더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네. 이 출마 선언과 함께 가족사에 대한 부분은 정중히 사과를 한 것도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가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 발언이라든가 이 앞장서서 이 상대편의 약점을 지적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말고 이 경북 지역에서 지지세가 좀 확산되려면 네. 이 문재인 정부와 얼마나 이 차별화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강점이 되기도 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안동을 방문했는데 이때 야권의 견제가 엄청 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동 예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기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지난 5일이었죠. 김영동 의원이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의 행보를 두고 TK 상륙 작전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 네. 이재명 지사가 다녀간 뒤에 흔들리는 보수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또 고향이라 주장하는 안동을 다녀갔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르겠지만 이 고향 다녀간 것 자체를 좀 비난하는 게 어떤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동 시민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안동이 아닌 예안 출신이라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TK 상륙 작전이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네, 이게 이 김영동 의원이 지역에서 그만큼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좀 자인한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이 경북 지역, 안동 지역의 이 선비정신 차원에서 봤을 때 고향에 온 사람에게 박대하는 듯한 뉘앙스가 시민들 입장에서 별로 곱게 보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에요. 조금 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동 사람이 아니라 예안 사람이라서 어떻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안 지역의 불만도 쏟아져 나왔죠. 맞습니다. 예안 향교 그리고 유림들로부터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았고요. 안동시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의 경북도의원까지도 안동시청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런 발언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는 오히려 고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김영동 의원의 발언을 조금 더 보면 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육사 선생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했죠. 맞습니다. 이육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피로써 터전을 만든 대한민국 현대사를 부적절한 역사로 치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옥비 여사에게도 좀 결례가 되는 말로 보입니다. 이옥비 여사는 그동안 찾는 정치인을 좀 마다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올해 3.1절에 이옥비 여사를 만났었거든요. 이 발언 역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김영동 의원의 이야기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김영동 의원은 어떻게 수습을 좀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한 말을 담을 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이런 방식의 갈라치기 발언들은 좀 자제하는 편이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도 낫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역의 분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발언은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민 천윤길 편집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서울시 코로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방역 실패 책임을 놓고서 설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정무 부시장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논박이 심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까지 가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도식 서울 정무부시장이 지난 14일에 서울시 출입 기자들에게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책임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냈거든요. 네. 이 입장문을 통해서 4차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느슨한 방역 및 백신 확보 실패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청와대와 정부가 과하게 능한 방역이 아니라 내년 선거를 앞두고 경기 부양을 내세운 정치 방역을 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네. 여러 언론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증된 일방적 주장을 고의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언론 및 언론인 윤리의 최저선마저 파괴한 이런 편향은 즉각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향을 넘어서 가짜뉴스를 재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했었는데요. 이 입장을 내고 난 다음에 서울시 의회 또 질병관리청 기타 등등의 또 단체들에서 이 논평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그런 반응들을 갖다 보였거든요. 네. 질병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 방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서울과 또 기타 다른 그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지금 방역을 갖다가 진행을 해왔고 그런 방역 중에서 이제 일부 서울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방역이 흐트러졌다라고 보진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사인을 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잇따른 조치가 뭐 상생 방역이니 하면서 실제로는 영업 시간을 갖다가 늦게까지 연장해주는 그런 업체들을 갖다 찾았고 그리고 자가 검사 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시의 그런 뭐 예산에 대한 동의 등등도 전혀 없이 그냥 덜컥 20만 개를 샀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시중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게 샀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방역의 어떤 느슨함을 서울시가 먼저 솔선수범했던 건 사실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서서 결국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자신의 개인적인 주장이었을 뿐이다라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서울교통방송이잖아요, TBS가.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렇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강력하게 좀 비판한 측면도 있는데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상생 방역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실제로 42개 업소가 거리 두기 제한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했던 거는 사실이라고 밝혀졌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42개 업소는 오세훈 시장이 예상했던 업소들보다는 터무니없이 적은 업소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상생 방역에 동참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실제로 12시 이후까지도 그 영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2시까지 영업을 했다고 지금 드러났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만약에 정말 대다수의 업체들이 같이 진행을 했더라면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사실 소름이 돋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생 방역이 실제로 진행된 적이 없다. 왜냐면은 합의하는 데만 2달이 걸렸고 그리고 42개 업체와 이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오히려 거리두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서울시가 원하던 내용들이 전국 단위에서 반영이 돼버렸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자가 검사 키트에 대한 문제라든가 역학조사관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지금 그 병원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를 했던 것을 못하게 했던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내놨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해명을 내놨는데 그 해명에 대한 그 또 병원 측들의 그런 어떤 반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서울시의 주장과 달라서
옹색한 그런 변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의 이제 왜 이렇게 4차 유행이 확산이 됐는지, 그래서 4차 유행은 서울시 탓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한 건데, 여기에서 이 자가 진단 키트는 핵심인 것 같아요. 자가 진단 키트가 조용한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죠. 네, 실제로 지금 15일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박영준 당대본 역학조사팀장이 어느 정도 규모였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그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해서 조용한 감염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확인했어요. 네. 자가 검사 키트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구매를 함으로써 일종의 엄청난 홍보 효과를 빚게 되면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거든요. 네. 한 편의점에서는 무려 200% 이상 신장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나왔었고, 회사 등등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 자가 검사 키트를 활용했던 바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 20만 개를 구매하고 포상금까지 주겠다 그랬다가 지금 시민 감사가 청구가 되면서 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뒤로 미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체 20만 개 중에서 대략 16만 개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네. 그 사용한 것 중에서 4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 4건으로 PCR 검사를 했더니 4건이 다 그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면 16만 개 중에서 자가 검사 키트가 놓친 게 있었다면 아예 PCR 검사를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소름이 돋는 일이죠, 사실. 네. 지금 그 서울시에서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현재 자가 검사 키트의 그 민감률과 정확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네. 그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40%가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감률이. 네. 그러면 10명의 감염증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4명밖에 걸러내지 못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소름 돋는 그런 상황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무증상 감염자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PCR 검사를 통해 가지고 무증상 감염자가 나오면서 어리둥절해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서울시는 너무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자가 진단 키트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도는 워낙에 많이 갈리고 있어요. 뭐 광고를 하는 예. 데서는 뭐 99% 검증 다 밝혀낼 수 있다라고 하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이 자가 검사 키트를 잘 이용을 했다는 입장인 거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자가 검사 키트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를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역 관련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실제로 이제 시장 취임 이후에 31번의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확산이 갑자기 늘어날 때, 네. 그 서둘러서 지자체장들과 함께,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장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적극적인 방역 대응 회의를 주재를 해야 마땅했는데, 14일에 돼서야 이 회의를 주재하고, 또 지자체장들과의 만남도 13일에 갔어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창궐한 다음에 뒤늦게 사후 약방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모든 지자체장들이 이런 그 논쟁에 대해서 핵심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그 전국 단위의 질병청 중심의 그 방역 체계 구축,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지자체적인 상황들은 그런 전체 지침 안에서 고려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 그 검사들을 활용하고 역학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 전남 같은 그런 지자체도 있거든요. 네, 경북도 그렇기 그렇고요. 때문에 네. 이런 그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먼저 보는 것이 서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타산지석이라고 잘못된 부분을 보고도 배울 점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많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